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말까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재밌게 보는 시황, 시황 정보.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계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뒤에서는 롯데, 네, 롯데 홈쇼핑이나 이런 롯데 관련된 실적, 그 다음에 CJ 제일지당 실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됐다.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평가나 판단보다는 좀 포퓰리즘이지 않냐. 한마디로 이제 정상적인 경제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4월인가요?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다. 그래서 억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실질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표심, 그러니까 투표를 앞두고 그런 걸 이제 유권자들을 이제 고려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좀 볼게요. 네, 아직은 뭐 남았죠. 5월 3일 날 이제 350개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350개 종목 네, 그렇게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200개 종목 그다음에 여기는 코스닥이죠. 네. 이 기자분 오타가 좀 있으시네요. 자, 코스닥 150. 네, 여기서 35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시점이나 여러 가지 사실 보면 그래요. 저 연기한 시점,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억지로 좀 짜맞춘 거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억지로 짜맞췄죠. 뭐 내용을 보면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판단이 좀 많이 있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한, 워낙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서울시나 이제 부산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많이 좀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기죠. 맥커리, 네, 투자 운영 한국 주식 부분 최고 책임자인 이제 정경채 책임자 CIO. 그래서 포퓰리즘이 결국 국민도의 장기적 금지를 촉발시켰다. 네, 그래서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 게 유감이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여론 때문에 했다는 거죠. 전반적인 거를 이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론 때문에 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외국계들은 이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어떤 순기능을 해쳤다,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갖고 이제 뭐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뭐 증권사 중에 뭐 KB증권 이런 데는 이게 공매도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과 글로벌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들을 비교했을 때,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런 상황들하고 비교했을 때 공매도 때문에 이게 올랐다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제 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공매도 제기 시점까지 가파르게 상승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겪고 있다면 심리적 측면에 어떤 조정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버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다.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외국계나 지금 여기 보면 돌려가면서 얘기했지만 공매도 시 조정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만약에 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 조정이 계속 된다면 공매도 재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조정 장세잖아요. 이 장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공매도 재개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건데, 외국계의 관측과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외국계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국내는 이 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더 나오기 전에
좀 개인 투자 쪽에서 어떤 매도가 나오기 전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아마 또 공매도 할 거예요, 얘네들. 네,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방향은 결국 이 시점에 투자자들의 증시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과열됐다 그러면은 매도가 나올 거고, 뭐 아직 펀더멘털이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유지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정 국면 거치면서 과열 우려가 완화된다면 5월 초에는 뭐 하방 리스크 크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들 보면요. 그 조정이 5월에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그게 폭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계속 금지됐었기 때문에 오픈되면 바로 이제 공매도를 쓰겠죠. 그 전략을.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공매도라는 게 결국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압력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크진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계가 공매도 이제 압박을 늘리면 자기들도 뭐 그때 이때구나 더 늘리겠죠. 그러니까 5월달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궁극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좋은 우량주들이 상승한다는 좀 상승론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데,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은 조정폭을 주겠다 하는 걸로 이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쪽에서 집중을 할 거냐?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얘네들의 그 행간을, 말에 대한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대차 잔고 비중이 컸던 코스닥 바이오 업종. 대차 잔고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네, 신용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신용 거래가 많았으니까 조금만 누르면 이건 매도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비중이 줄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차죠. 대차. 신용이 아니라 대차.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차. 그러니까 약간 그 공매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게 줄면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네, 제가 거꾸로 봐서 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대차 잔고 비중이 컸던 코스닥 바이오가 이제 금지한다면서 대차가 줄은 거죠. 이제 그 뭐죠? 공매도 비슷한 그런 대차가 줄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재개되면 결국은 이만큼 이걸 금지해서 상승한 만큼의 그 상승폭이 도로 제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측으로. 그러면 코스닥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한 레포트가 나올 텐데 결국은 자기들이 그런 쪽에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 주시하시고, 그다음에 미리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중을 조정을 하시면서. 네. 그리고 대차잔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건강관리 업종, 이쪽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차잔고 상한과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이 건강관리 업종도 수급적 요인이 크다. 결국에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런 쪽은 기관도 그렇고 이제 공매도로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재개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대차 잔고 비중이 느는 종목도 주목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주식을 미리 빌려놓는 거죠. 대차라는 게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네. 거기 해놓고 공매도 재개되면 바로 그 재개일에 맞춰서 또 공매도 하려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잔고 비중이 는다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제 뭐 기관이나 외인들도 그렇고 이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는 추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보면은 3월 이후에 대차 잔고가 줄다가 이제 또 다시 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딱 종목을 찝었어요. 네, 찝어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 조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네, 대차가 공매도 이외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는 만큼
뭐 공매도 크기 어렵다고 하면서 영업 12개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간 크게 하향 조정된 종목들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도 되게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좋아지면 올라가거든요. 기대 실적.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럼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럼 내려가죠.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는 뭐 RFHAC, 서진시스템, 유진테크, SM, 뭐 SFA, 위메이드, 콜마, B&H 이런 데들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는 이제 공매도 기관에서 집중할 수 있다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정장세 거래대금마저 감소.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의 컨센서스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쪽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심리로 변동성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상장 기업들의 실적 둔화, 거래대금 감소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얘기한 변동성은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이제 그걸 의결해서 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약화됐어요. 달러가 내려가면 한국 증시는 좀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빈원과 신규 고용이 49천만 명 증가를 했는데 12월보다는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를 했대요. 네, 그래서 추가 부양 정책의 추진력을 이제 강화했다. 더 해야 된다. 더 경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또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높아지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했다. 특히 여기에는 감산 효과도 좀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면 주식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미 증시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방향성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3100을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회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네, 지난주입니다. 상승 추세를 재기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목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310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직은 상방으로 돌파할 만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횡보 장세처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힘을 가름을 할 수 있는 게 거래대금. 아무래도 많이 사줘야 이제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1월 초에 이제 44조 원 정점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28일, 29일 코스닥 급락 국면에서 거래대금은 23조, 24조 약간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지난주에는 20조 원대에 머물렀고, 이제 5일날, 금요일인가요? 5일날? 네, 5일날에는 19조 8천억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8월과 10월을 보면 이런 형태였을 때 그 약 3개월 정도의 조정 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장세가 어쨌든 강한 수급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파할 수 있어 보이진 않고 최대 이제 3개월간의 조정장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 자분기 실적도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약간 부진이 나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4개의 S&P 500 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은 상회를 하고 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06개 기업 중에 영업이익 전망치로 윗던 기업은 43%에 불과하다.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전망치를 많이 하회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려를 또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는 그
뭐죠? 성황이 됐던 게 조금 불이 약간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승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 눌리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좀 그 상승폭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조금은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어떤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네. 그래서 선물 매도, 이것도 지금 공매도가 지금 없다 보니까 외인들이 그 해칭을 위해서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백오데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죠. 백오데이션이 뭐냐면 선물이 미래에 대한, 선물은 퓨처잖아요. 미래에 대한 건데 현물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는 더 안 좋다라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도 쪽도 약간 백오데이션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좀 어려움을 주지 않겠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2800 돌파 이후에는 선물 매도 누적이 6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더 줘야 된다고 많이 보는 거죠.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분기 실적이 하회 비율이 더 높다. 하위한 기업이, 아까는 이제 상위한 게 4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제 반대로 이제 본 겁니다. 하위한 기업이 56.5%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상보다 조금 실적이 좀 4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반도체, 조선, 은행, 철강, 네, 여기가 좀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조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5월달까지 연결이 되면 얘네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도 약간 공매도 쪽이 집중될 수 있는 데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상회한 거는 보험, 디스플레이, 자동차, 건설, 통신이에요. 특히 자동차 종목은 뭐 워낙에 좀 잘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그렇죠. 약간 반도체 쪽이 조금은 네, 우위이긴 한데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이런 쪽은 워낙에 그랬고, 건설은 작년 하반기에 뭐 주택 그 뭐죠?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택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좀 괜찮았죠.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서 괜찮아서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이긴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전망치 상승 속도 둔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 전망치 상승 속도 둔화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해는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상승 속도에 대한 둔화. 네. 이게 있으니까 좀 상반기 좀 그 특히 1분기 이럴 때는 좀 지수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 1분기에는 지수가 계속 조정 또는 횡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요국이 전부 다 이제 주요국들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또 경제 봉쇄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지표 회복세가 또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장벽으로 네,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좀 우려 섞인 내용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1분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긴축 우려에 대한 부각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나왔으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이탈세가 지금 지속되는데,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IMF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쪽 같이 이런 데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너무 급등했을 때 그 버블을 갖다 눌러주는 그런 작용으로 어느 정도 공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를 계속 제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와야 될 공매도가 점점 늦춰지다가 나중에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올랐을 때 조금 이렇게 2, 3 조정할 수 있는데 15가 되면은 7, 8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신뢰도가 지금 약화되고 이제 외인들 이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이 외인의 이탈이 빌미가 됐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얘기 나와요. 롱 포지션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이 롱 포지션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하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자산을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자산을 공매도하는 거를 이제 롱숏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 전략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 해증을 위해서는 다시 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고 현재로서는 선물을 매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선물 매도로 해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높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선물이 현물보다 너무 낮아지는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그게 뭐냐면 나중에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신에서 보면은 이제 그 블룸버그도 그렇고 연장하면서 유동성 감소, 변동성 확대 우려를 자꾸 주고 있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코스피 3200이 거품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매도가 약간 계륵이에요. 양날의 검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평등하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평등하고 또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이 어느 정도 이제 외인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고 또 증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조금 지금 연장이 포퓰리즘 때문에 연장된 거라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 자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나 외인 그 간의 차별성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이나 외인을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은 공매도를 전략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개인은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한도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옵션이나 선물하는 파생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 파생 없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를 고치는 거를 우선시하기보단 그냥 연장을 했어요. 투심만 잡으려고 그 표만 잡으려고 연장만 했어요. 그래 놓고서 뭐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나오고 1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투표 앞두고 그런 겁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그럼 이 제도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투표가 오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분명히 이거 안 하면은 투자자들 화난다. 네, 그러면 표심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연장해. 이러니까 연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네, 파이낸셜 타임즈 쪽도 그렇고, 이쪽에서 이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우려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제가 그래서 종목 그 설명드릴 때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2월 10일이죠. 2월 10일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있어요. 분기 리뷰를 통해서 종목 조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3월 달에는 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되게 부정적으로 딱 그게 뭐냐면 공매도 연장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 다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레포트를 부정적으로 하면은 외인 자금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토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외인들이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여기도 백오데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프로그램 차익 매매, 그러니까 참여하는 이들이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결국 뭐냐면 선물을 다시 이제 미래는 매수하고 현재는 고평 저기 방어를 위해서 현물을 이제 매도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뜻이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증시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선물은 지수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매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발 긴축, 중국은 이제 긴축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스톡발 불안 요소. 네. 중국은 이제 자산 버블 얘기도 많이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게임스톡발 그 공매도 세력과 개인 세력 간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큰 변동성, 이게 좀 약간 이제 이런 외부적인 외생 변수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20년 초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30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순매도 대부분이 이제 미국계 자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네. 미 국채 상승, 달러와 강세, 이걸까지 해서 좀 5월달까지는 어쨌든 좀 이 외인 매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거에 바라보는데, 이런 이제 환경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 5월 이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5월부터는 공매도 금지 이슈와 무관하게 외인 물량도 좀 잦아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1분기에 대해서는 기관은 되게 부정적으로 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수 밴드 상태에서 3100 전후로 해서 계속 이제 눈치 보고 횡보를 하다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살짝 조정을 받다가 3000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3000에서 3100 밴드를 놓고 3100 상 위아래로, 네, 그 좀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5월달까지는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또 그 5월달이 돼야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기업에 대한 그 실적 발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롯데쇼핑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이제 3,461억, 작년 영업이익 3,461억 2020년,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비해서는 19.1% 하락을 했다. 네, 근데 백화점 이런데 컬처웍스 매출 부진, 근데 식료품, 가전, 건강 수요는 증가. 자,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출 떨어져, 이익 떨어졌네, 안 좋다. 자, 과연 그렇게만 보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역성장을 했다. 19.1% 마이너스가 됐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 부분은 좀 안 좋았다. 대신 식료품, 가전, 건강식품 이쪽은 수요 증가했다. 그리고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홈쇼핑 매출은 호조세 좋았다. 네, 하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매출 16조 762억 원, 영업이익 3,461억을 해서 각각 이제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19.1% 감소를 했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부진, 온오프라인 시장과 경쟁 심화 얘기를 했죠. 자, 자세히 한번 좀 파볼게요. 네. 그 거리두기 그 격상으로 인해서 백화점, 컬처웍스리 오프라인 매장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죠. 네,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백화점, 컬처웍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제 좀 안 좋았죠. 근데 할인점이나 네, 이런 데는 매출 호조 또는 판관비 절감을 흑자 전환했대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은 4분기에 4,316억으로 근데 손실을 봤어요. 순손실을 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됐대요. 이런 데들, 할인점이나 이런 데들이 조금 그래도 호조를 보인 거죠.
백화점 같이 오프라인들은 이제 2조 6,550억으로 매출 2,650억 원, 영업이익은 3,280억. 그래서 15.2%, 36.9% 많이 감소했죠. 네. 그리고 4분기 역시 많이 감소했어요. 네. 근데 4분기는 전체적인 연간 그 폭보다는 적죠. 그래도. 네. 감소폭이 그래도 좀 줄어든 겁니다. 약간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해외 패션이나 가전 이런 고가 상품군은 매출이 신장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는데 4분기는 약간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백화점도. 네. 그렇죠. 4분기 같은 판관비를 절감했으나 매출 부진. 네. 판관비니까 이제 판매 관리비 이런 쪽 촉진비들 그 비용은 조금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매출 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해외 백화점은 이제 뭐 영업을 종료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들 나가는 거죠. 네. 매장을 닫았으니까 충당금 환입하고 베트남 기존점 매출, 베트남은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해외는 괜찮았대요. 자, 이제 마트 같은 경우 할인점이죠. 마트는 6조 390억, 영업이익 190억 해서 4분기는 1조 3,820억, 영업이익 210억. 네. 그래서 온라인 매출 증가했다는 기존 매출 신장 영향과 판관비 절감 등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이쪽은 이제 온라인 쪽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네, 그런 게 있고, 하이마트 같이 전자제품 쪽, 이쪽은 연간 4조 이제 520억, 영업이익 1,610억. 많이 있네요. 네. 4분기만 그 9,630억, 영업이익 160억을 했어요. 네.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요가 늘었고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4분기에는 158%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하이마트 쪽은 괜찮았던 거죠. 슈퍼, 롯데슈퍼 같은 데들. 네. 4분기는 2,810억 영업손실이 좀 있었네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진점이나 구조조정, 판관비 절감해서 슈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점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홈쇼핑. 홈쇼핑은 9% 4.4% 이게 신장했어요. 늘어난 거죠. 네.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네요. 네. 근데 그 줄어든 이유가 매출이랑 다 좋았는데 수수료, 인건비하고 판관비, 인건비가 이제 판관비들 이런 게 조금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컬처웍스는 뭐 영화관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런 쪽은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쪽은 사실은 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제일 큰 피해죠. 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IR 관계자가 한 얘기가 중요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오프라인 특히 안 좋았죠. 네. 근데 자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점포 수익성 기준으로 비효율 점포 구조조정. 네. 이걸 노력했대요. 점포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에도 추가적인 점포 효율화 작업,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잘 되는 거 위주로 이제 재개편하는 거죠. 오프라인 수익성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물류 거점화, 물류 쪽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경쟁력 강화. 이제 물류를 확보하면서 온라인으로 조금 무게감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점포는 효율성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데만 남기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온라인 쪽을 좀 강하겠다. 그럼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이 뜻이 뭐냐면 체질 개선을 하는 거죠. 체질 개선하면 올해 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진행 상황을 잘 보시면 올 하반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제일제당. 제일제당 첫 1조 돌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연말에 얼마나 제일제당에 대해서 그 증권사들이 악성 레포트를 냈습니까? 별소리 다 나왔잖아요. 뭐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재기가 예상보다 하회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종목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쓴 애널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좋게 쓸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이제 자회사 대한통운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뭐 많이 지금 실적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3.5%뭐 이렇게 막 영업이익도 5.9% 증가했죠. 택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도 많이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정상적 수송 능력 넘어설 정도로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간 거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네
매출이 24조 2457억, 영업이익 1조가 돈을 1조 넘게 1조 3천억 넘게 벌었어요. 네. 8.5% 51.6%나 증가했어요, 영업이. 네. 근데 여기는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높죠. 네. 자. 그래서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봐야 되는데 SK 바이오팜이 조금 이런 부분들 네, 좀 있어요. 근데 뭐 영업 손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적자폭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9.3% 감소를 했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역기저 현상이라고 얘기는 하긴 해요. 역기저 현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 실적 구조나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쪽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차이는 그건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CMO 쪽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자체 백신도 뭐 계속 좋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SK 바이오팜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시간이 길었네요. 그래서 어떤 공매도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롯데 쇼핑하고 이제 이런 CJ 제일제당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참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투자 권유는 아니에요. 권유는 아니고 참고만 되셨으면서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편안한 그런 그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